지난 9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유섬 주지사는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내연기관이 탑재된 차량을 지역 내에서 퇴출하려는 주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죠.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규제 및 퇴출을 준비하는 정부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2025년 네덜란드, 노르웨이, 2030년 독일, 인도, 이스라엘, 중국, 타이난, 그리고 2035년 영국, 서울, 미 캘리포니아주 등 2050년까지 세계 각국에선 가솔린 차량 대신 새로운 이동수단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가 도로 위의 주역이 될 가까운 미래. 시대의 흐름이 선택한 건 바로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입니다. (1961년) 오스트리아 출신 과학자 카를 쿠르데시는 천장 위에 수소 탱크를 실은 특별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옆집에서 내놓은 오래된 차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개조한 것이죠. 쿠르데시의 수소 연료전지 설계 기술은 미국 자동차 기업인 G사 최초의 수소 전기차 일렉트로벤에 적용됐습니다. 1966년에 등장한 미국의 이 수소 자동차는 6인승 밴이지만 2명밖에 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연료 전지와 차량 시스템 부피가 너무 커서 사람이 탈 자리가 없었던 거죠. 또한 연료 전지 구동에 필요한 백금 촉매 가격이 차량값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소화물 연료 전지를 장착한 D사의 수소 미니버스는 1975년에 등장했죠.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수소 자동차의 탄생기라고 할 만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세계가 이동수단의 동력원으로서 수소 에너지에 주목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하나는 우주 발사체 때문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도달한 해인 1969년 미 항공우주국에선 아폴로 11호의 두 동력원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했는데요. 2차 전지나 핵연료 대신 수소 연료 전지를 선택한 건 안전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고 우주 환경이 전력 충전이 불가능한 특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수소 연료 전지를 발사체의 두 동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여 개 관련 특허를 사들여 연구했고, 현재까지 우주인들은 연료 전지에서 전력을 얻는 동시에 부산물인 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죠. 1970년대 세계를 뒤흔든 두 차례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한 석유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결국 1960, 70년대는 우주 시대로의 진입과 동시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동력원의 필요성에 각국이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진 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수소 자동차가 등장한 걸까요? 국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H사는 80kW급 수소 연료전지가 장착된 최초 모델을 시작으로 2005년 160kW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380km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한 수소 연료전지 버스를 생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국내 자동차 기업이 수소 자동차 연구 개발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차 양산에 성공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3년) H사가 선보인 양산형 수소차는 100kW 연료 전지 시스템과 700바 수소 저장 탱크를 바탕으로 594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했죠. 당시 이 차량의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 수소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는 점과 함께 차량 가격이 높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2000년을 넘어선 국내외 수소 연료 자동차의 성장 배경은 1960, 70년대 이유와 다릅니다. 에너지원인 수소의 친환경성이 자동차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려는 국제적인 정책들이 실현돼야 하는데 2000년대는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용화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접목되기 시작했죠. 특히 수소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 수소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원이기에 현재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소 자동차. 그 내부는 어떨까요? 차량의 구조를 살펴보면 엔진 대신 모터가 있고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는 연료 전지를 통해 생성되며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건 바로 수소와 산소의 반응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배출되는 건 물밖에 없죠. 수소 자동차의 핵심은 바로 수소 연료 전지에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수소 전기차 등 수소 차량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수소 연료 전지의 구동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료 전지에 공급된 수소는 이온화되며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때 공급된 공기 중의 산소는 수소 이온과 결합해 물을 생성하고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한 전자로 인해 전이차가 발생하며 전류가 흐르게 되죠.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극 표면에 반응시켜 얻어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은 글로벌하게 일본이나 유럽 등등의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 연료전지 자동차이기 때문에 최초로 개발했다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연료전지 차량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내구성도 훨씬 더 좋고 기술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다른 글로벌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 전지의 구조를 보면 분리판이 양쪽 전극에 하나씩 위치해 있는데요. 수소와 공기가 주입되는 곳입니다. 이 분리판으로 각각 공급된 수소와 공기는 기체 확산층을 통해 고르게 분포되며 핵심 부품인 막전극 접합체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킵니다. 막전극 접합체는 얇은 막 양면에 촉매 코팅이 되어 있는 탄소 전극을 부착한 것인데요. 이 부품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 전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통 이제 출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승용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한 400장에서 500장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출력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능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내구성, 그러니까 연료전지 차량의 내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막전극 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내구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들어간 소재 선정이나 등등을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자동차 원가에서 40%를 차지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높은 출고가를 지닌 수소차가 가격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선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생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연료전지 막전극 접합체 국산화를 위해 산학연에선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이 일어나는 부품인 만큼 반응의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가 차량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이유는 고가의 원료가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촉매 소재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률은 곧 수소 차량의 효율로 이어집니다. 최적화된 반응을 위해 필요한 환경 조건은 온도로 고온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죠. 하지만 연료전지의 온도를 높이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촉매는 귀금속으로 알려진 백금입니다. 현재 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백금량은 약 30g. 차량 가격보다 촉매로 사용한 백금값이 더 비쌌던 1960년대 1세대 모델과 비교하면 백금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촉매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백금만큼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촉매 소재를 찾아내는 것도 국내 연구진들에게 주어진 숙제죠. 현재 양산하는 기준으로 보면 전해질 막을 제외하고는 다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촉매의 경우에는 이제 촉매라는 게 백금과 카본이 섞여 있는 건데 촉매는 국내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원소재인 카본은 사실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산화를 위한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고 있고 또 전해질 막도 정부 과제 등을 통해서 국산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산화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산화 시도하고 있는 것도 정부 로드맵상에는 한 3, 4년 내에는 다 국산화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배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았을 때 운전자가 체감하는 차량의 성능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소 자동차의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양산된 승용차용 모델 중 국내 수소차를 예로 들면 최고 속도 시속 177km, 가속 성능 9.2초, 최대 항속거리 611km. 항속거리란 수소를 가득 넣어 소진될 때까지 주행 가능한 거리로 그 최대 거리가 600km가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자동차의 연비는 어떨까요? 동일 국내 모델의 경우 복합 연비 96.2km/kg이 나옵니다. 수소 1kg에 96.2km를 주행하는데요. 연료용 수소 가격을 킬로그램당 8,800원이라고 했을 때 이를 환산하면 1km당 91.5원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죠.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이는 디젤 SUV 연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자동차로서 수소차의 장점은 충전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수소 5kg을 충전하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급속 충전 시간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죠. 미래의 자동차라고 여겨지던 수소 자동차는 이제 대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에서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전극부터 최종 스택 모듈을 제조할 수 있는 일괄 생산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죠. 현재는 연 생산 기준으로는 2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산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22년까지 연 생산 기준으로 4만 대 정도를 차량 기준으로 4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계획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개발에 관한 독점 기술과 생산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선 대형 수소 전기 트럭 양산에 성공했고, 지난 7월 수소 전기 트럭 10대를 스위스로 수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H사는 2025년까지 스위스에 수소 전기 트럭 1,600대, 중국에 4,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거리 운행에 최적화된 대형 수소 트럭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관심을 받고 있죠. 정부 또한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나섰는데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 보급과 수소 충전소 450곳 설치, 차량 및 연료비 지원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그린 모빌리티 투자 규모는 2025년까지 약 13조 1천억 원.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 관련한 세부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거점으로 수소 경제 시대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중의 시선은 수소차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수소 자동차가 달리는 수소 폭탄이라는 오해에 관한 겁니다. 수소는 매우 가벼운 기체로 누출되더라도 확산이 빠르며 수소의 발화점은 섭씨 580도. 휘발유나 경유보다 발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미국 화학공학회에선 수소의 위험도를 1이라고 할 때 휘발유는 1.44, LPG는 1.22, 도시가스는 1.03으로 나타내기도 했죠. 특히 차량 내 수소 탱크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고강도, 고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탱크 안의 수소를 급속으로 배출하는 특수 시스템도 장착돼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하면 이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차 안에 수소 탱크는 뭐 총을 쏴도 터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샜을 경우에도 대기 중으로 뭐 수초 내에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걱정하실 만큼 그런 이슈가 생길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전국 수소차 충전소는 47곳. 이마저도 지역 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겐 수소 충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점일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450곳 구축을 통해
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세대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은 차량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 면에서 기존의 배터리 차나 가솔린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많이 비싼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그것들이 좀 더 확대 전개되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님비나 등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만큼 그 충전소 양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보면 정부 로드맵상에는 한 300기 정도를 조만간에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는 그 확대 전개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그저 막연히 미래 누군가가 사용할 이동수단이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내가 직접 운전한다는 생각을 미처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의 가속화를 막고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우리는 수소 경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낯설고 불편하며 이곳저곳에서 소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엔 과연 어떨까요? 그때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 자동차를 바라보는 당신은 매연 없는 도로를 그저 평범하게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곧 일상의 진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데요. 수소 자동차 이전에 존재해온 친환경 이동수단, 전기 자동차에 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기차가 불러온 좀 더 깨끗한 공기와 조금 더 윤택해진 생활의 단면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834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은 자신이 발명한 자동차 한 대를 공개했습니다. 원유 전기마차.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 움직이는 최초의 전기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인 건데요. 이로써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50년 앞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가스통 플랑테는 축전지를 발명하며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충전에 어려움을 겪던 전기 자동차의 숙제를 해결한 겁니다. 1884년엔 영국의 전기공학자 토머스 파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86년 독일의 발명가 칼 프리드리히 벤츠가 최초의 내연 기관차를 선보였는데요. 내연을 내뿜고 시동이 잘 꺼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와 비교해 기어 조작이 필요 없어 운전이 쉽고 진동과 소음이 적은 전기차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1800년대 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 호황을 누리던 전기차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한 미국의 공학기술자 헨리 포드로 인해 내연기관차 생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죠. 과거 노동자 한 사람이 연간 3대의 차를 생산했다면 컨베이어 시스템 도입으로 분 단위로 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자동차의 대량 생산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대중들은 더 쉽게 내연기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압도할 수 있게 된 또 다른 배경 중 미국 텍사스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유전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유의 발견으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며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오랜 충전 시간이 단점으로 손꼽히던 전기차는 연료 주입이 쉬운 내연 기관차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렇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게 왕좌를 내어주며 100년 가까이 그 모습을 감추게 됐죠. 전기 자동차가 자취를 감춘 후 새로운 동력을 얻은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급격한 산업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환경 오염을 불러왔고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1990년대엔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선 탄소 배출과 차량의 연비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전기 자동차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게 됐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걱정이 없는 전기 자동차의 재등장. 전기차 시대가 다시 도래하였음을 가장 먼저 알린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화석 연료 없이 주행 가능한 순수 전기차를 선보이며 전기차 시대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죠. 국내에선 1990년대부터 전기차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대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국산 전기차는 지금도 도시를 누비고 있죠. 이외에도 일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발전된 기술을 입은 21세기형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성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빠르게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전기차는 약 1,200만 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활발한 연구개발로 전기차의 경제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기차 대중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고효율을 갖춘 차세대 전기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과 주행거리 등 전기차가 가진 단점을 보완한 여러 종류의 친환경 전기차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전기차는 동력계 구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로만 달리는 순수 전기차 EV는 전기차 기본에 가장 충실한 자동차입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구동 에너지를 얻는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 주행하는데요. 따라서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먼저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해 크고 작은 핵심 부품들과 연결기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며 차량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2만여 개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동차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 엔진을 중심으로 그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그 공기 공급 장치, 그다음 저 안쪽으로는 또 연료 공급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사실 차량 쪽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비슷해요. 그러나 구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동계 부분이 가장 큰 차이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이곳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며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외에도 변속기,
연료 탱크, 배기구, 그리고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있죠. 이번엔 전기 자동차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곳곳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이 일반 차량의 부품보다 만여 개가 적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의 구조에선 엔진과 변속기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전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제어 장치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전기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 크기를 비교한다면 사실 더 작지요.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계통의 라인들이 설치가 되고요. 뒤쪽에 커다란 연료 탱크가 있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커다란 크기의 배터리가 차량의 트렁크 밑부분 또는 차량의 바닥 부분에 일부 장착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는 연료가 전기인 만큼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품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 모터와 감속기는 전기차의 구동부에 동력을 제공하죠. 이외에도 직류 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와 컨버터 등의 모듈이 전기차엔 배치돼 있습니다. 엔진이 없다는 건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냉각수가 필요 없죠. 엔진 오일의 역할도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트렁크 쪽을 살펴볼까요? 뭔가 있어야 할 게 없는 느낌인데요. 배기구가 없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차량의 증거인 것이죠. 친환경 전기차 그 두 번째 종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엔진과 모터를 모두 장착한 자동차이죠. 이 차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때만 내연 기관이 움직이고 그 이하는 전기 모터로 운행합니다. 잉여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전기를 얻거나 엔진과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를 충전하는데요. 내연 기관차보다 연비가 높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역시 엔진과 모터가 장착된 전기차 중 하나인데요. 하이브리드 카와 달리 외부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전기 에너지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을 더욱 줄일 수 있죠.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된 전기차. 전기차가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었던 건 전기차만이 가진 뚜렷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운행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없거나 적은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이라는 것은 전기차가 지닌 가장 큰 강점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기에 가능한 것이죠. 차량 내부 소음이나 진동이 적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이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덕분에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죠. 감속할 때 전기 모터가 발전기로 전환되어 배터리가 충전되는 기능. 회생 제동 시스템은 전기차의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특징적인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이 곧 배터리 충전으로 이어지며 친환경차 연비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죠.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핵심 부품으로 내연 기관차의 연료 탱크 역할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2차 전지, 즉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지로 만드는데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죠. 그렇다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떻게 방전되고 충전이 되는 걸까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양극과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그리고 전자의 이동을 돕는 전해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가 충전되고 방전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하듯 전기차는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합니다. 충전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커넥터들의 단면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DC 콤보, DC 차데모, 그리고 AC 삼상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충전 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충전 방식에 맞는 커넥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주로 킬로와트시로 표현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충전 패턴에 따라 수명이 달라집니다. 배터리 전력이 방전될 때까지 주행하고 충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전력을 남겨두고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통상 수명을 고려했을 때 64kWh 배터리의 경우 일평균 70km 주행 시 약 8,000일 동안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2년간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수준이죠. 배터리는 동력원을 저장하는 장치인 만큼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건 주행 가능 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면 주행 거리는 길어지지만 배터리가 무거워지고 이는 곧 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근 전기차는 전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비의 핵심은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높여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경제성을 가지는지를 고려해야 하죠. 배터리 이외에 차체의 무게, 디자인 등 전체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2019년 미국 환경보호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료 효율성이 가장 좋은 차량의 전비는 136 mpg. 국내 단위로 환산하면 휘발유 1리터 충전 비용으로 약 58km 주행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전비 136 mpg를 체감할 수 있게 각 이동수단의 경제성을 비교해 볼까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하루 왕복 40km를 5일 동안 출퇴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휘발유 자동차는 22,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의 약 20% 수준인 4,750원입니다. 높은 전비를 가진 전기차는 대중교통과 견주어도 그 경제성이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높은 효율과 경제성을 갖춘 전기차는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국내 전기차의 판매량은 2020년 10월 기준 역대 최대 판매량인 42,000대를 기록했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충분한 충전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 올 4월 기준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약 2만 개입니다. 1년 전인 2019년 3월 대비 2배 이상 확충된 숫자라고 하는데요. 충전소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제주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사용하면서 충전기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통계적인 결과가 선진국이라든가 국내의 경우 제주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좋은 자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가장 최적화된 충전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며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단연 환경 오염에 걱정이 적은 저공해 차라는 점인데요. 또 하나, 전기차는 우리를 보다 스마트한 시대로 데려다줄 미래 기술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진화된 자동차, 그 끝에는 자율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용이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된다면 보다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세상. 전기차가 그려낼 또 하나의 미래죠.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충전 시간입니다. 보통 완속 충전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완전 충전하기까지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되는데요. 1시간 내외로 배터리 용량의 약 80%까지 충전 가능한 급속 충전기 보급이 늘어나며 전기차 충전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최근엔 20분 내에 약 80%까지 충전 가능한 설비가 등장하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충전 시 장소에 대한 제약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220V의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죠. 충전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식별 장치를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전기 도난 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배터리 안정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어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전지를 이루는 성분들은 불이 잘 붙지 않는 성질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지는 수명과 출력이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효율이 높고 안전한 전기차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발표는 전기차의 성장세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전기차 수요 증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3년 더 연장하게 됐죠.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은 약 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전기차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자연을 지키는 친환경 자동차로, 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동차로 도시를 누비겠죠. 현재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가격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연기관에 비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더 고가가 되죠. 이러한 배터리의 가격이 대량 생산이라든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좀 더 낮은 가격대로 형성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한 자동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발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와 직면한 지금,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라는 친환경 이동수단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동력원으로 환경을 지키는 자동차. 도로 위를 달리며 공기를 정화하고 순수한 물을 배출하는 자동차. 지구를 청정했던 그때로 되돌릴 의무가 있는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내연기관차의 종말이 예고된 지금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공생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더 깨끗한 미래로 우리를 태워다줄 친환경 자동차. 그 존재감은 날이 거듭될수록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